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한 아파트에서 경비 노동자가 입주민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지난해 5월 10일 세상을 등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요? 정부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갑질 피해를 본 경비원들의 신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정찬호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박용호 빛고울 경비원 연합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서금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욱은 한국비정규 노동센터 정책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경비 노동자 노동 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죠. 이 경비 노동자에 대한 갑질 사건이 보도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에 관심이 또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역의 광주에서도 이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은 편인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좀 그 사례들을 좀 들어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찬호 센터장께서 좀 답변을 먼저 해주시죠. 예, 저희 센터의 노동 문제 관련해서 경비 노동자들의 상담 문의가 가장 많은 것은요, 계약 만료에 따른 해고 문제하고 연차 휴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입주민 갑질 관련해서는 월 2 내지 3회 정도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이따가 우리 경비 선생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초소를 좀 방문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없는 게 어디 있느냐, 참고 살지, 좀 이런 반응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 경비노동자 광주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100명 중에 25명 정도 있다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대우나 갑질은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참고 있었다라는 차원의 어떤 설문조사 결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 만료라든지 해고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많은 부분 이 경비원들의 어떤 고충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일을 하고 이제 계시면서 또 우리가 모르는 사례들은 아마 이 박용호 대표께서 더 많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비원들로 하여금 지하실 내 오수 정화조를 청소하게 합니다. 지독한 악취와 온갖 오물들이 온몸과 경비복에 묻어 구역질이 납니다.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면 될 것을 비용을 아끼려고 경비원들에게 험한 일을 시키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수도 금침일을 매달 시키는 것입니다. 맨 꼭대기층에서부터 1층까지 계속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니 무릎 관절에 상당한 부담이 가고, 이로 인해 오전 일과는 이 일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 보게 되니 오후 내내 힘듭니다. 또 입주민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면은 재활용장의 분리수거 시 봉투나 박스에 온갖 것들을 담아서 한꺼번에 파지통이나 비닐 마대 속에 넣어버려서 그것을 발견하고 부탁을 드리면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악쓰고 관리사무소에 알린다는 등, 또한 주차 단속 시 외부 차량이나 금지구역에 주차한 것을 말하면 경비실에 와서 욕을 한다. 또한 용역사에 직접 전화해 해고하라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비 노동자의 노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 이제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어떤 그냥 입주민들의 그런 어떤 생각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도 그런 상처를 줄 것 같은데,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네. 그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갑질의 문제나 주민들의 이런 갈등의 문제는 사실
강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한 아파트의 문제, 어느 한 시도의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미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는데 사실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이나 미화원에 대한 관심만큼 이 공동주택 주거율에 비례해서 우리가 사회적 관심도가 얼마나 있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공동주택의 이제 비율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광주 지역에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비원들의 수도 그만큼 많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지역의 경비원 현황을 그럼 좀 덧붙여서 서금석 회장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먼저 주거 비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강주의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아파트의 주거 비율은 전국적인 비율이 한 62% 정도 되는데 유독 광주만 이게 2019년도 통계 수치입니다. 네. 79%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점, 갑질의 문제나 갈등의 문제, 주민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유독 강주에서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경비원분들의 연령대는 대부분이 60대 이상, 70대 고령자가 대부분입니다. 비정규직 센터에서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경비원분들의 99%가 비정규직입니다. 이거는 관리사무소 전 직원들이 90%에서 99%의 비정규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례로 관리소장들도 90%에 다다른 비정규직이지만 이 10%가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정년까지 정규직일 수 있나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정확한 통계 수치는 아니라고 보니까 그 10%의 10%가 아마 정년을 채우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 대부분이 사실 고용 불안정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지금 주거 비율이나 연령대나 고용 형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남궁 정책위원께서도 덧붙여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간접 고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용자가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용한 노동자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 노동력을 뭐 부과하고 지휘 명령을 하고 이런 경우를 이제 간접 고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치 관리 비율은 굉장히 낮고 위탁 관리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또 위탁 관리지만 경비 업무는 또 경비 용역 회사한테 한 번 더 용역을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체로는 이제 2단계 간접 고용 구조에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고용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곳뿐만 아니라 아파트에는 이제 다른 어디 사업장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좀 독특한 또 고용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다중 사용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사실 다 사용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는 관리비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나간다라는 걸 입주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를테면 약간 이제 주인 의식이 발동을 네. 하는 거죠. 근데 이 다중 사용자 그리고 이 간접 고용, 이중의 간접 고용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법적 사용자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실종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사용자고 내가 고용한 노동자야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로서 지휘 명령도 하지만 사용자로서 의무도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입주민 다수가 사실 이제 사용자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법적 사용자라는 인식은 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권한에 대한 인식만 있지 사용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의식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아파트의 이제 갑질 문제나 인권 침해 문제나 이런 거에 이제 배경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고용 구조의 특성을 봐야지 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중 사용자라는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황 관련해서 좀 네, 추가 저희 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강주시에 등록된 아파트가 1139개 단지입니다. 작년 8월 기준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좀 했는데 아파트 경비원이 4,036명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청소 미화하신 분들이 3,500명 정도.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직원들까지 전부 합쳐서 1,2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주의 기아자동차, 타이어 제조업 두 공장을 합친 숫자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조사 결과에는 평균 경비원의 평균 연령대가 67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네. 고연령층 노인들의 일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 군속 기간은 평균 5.6년으로 나왔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은 2.5년. 그러니까 2.5년 정도 하다가 다른 데로 옮기고 또 네. 심하면 영역업체가 바뀌고 또 다른 아파트로 옮겨야 되고 이런 현상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 입주민이 뭐 다중사용자로서 고용의 지위 명령의 어떤 부분도 있지만 책임과 의무가 없다라는 부분도 해주셔서 고용주로서의 어떤 역할 문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무엇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고용 형태가 간접 고용이고 이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고용 형태의 어떤 문제들도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현황을 살펴주셨는데요. 실제로 일하시면서 이제 박용호 대표께서도 이런 고용 형태의 문제, 특히 간접 고용에 대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궁금합니다. 예, 직접 고용의 형태는 주로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상 밖의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의 형태는 1개월, 3개월, 8개월 형태로 계약을 합니다. 또한 간접 고용의 형태는 용역사에 의해 실행되고 있고 이 또한 1개월, 3개월, 6개월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언제든 입주민의 민원 등의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굉장히 짧군요. 예, 1개월, 그렇습니다. 3개월, 6개월. 네, 서금석 회장께서도 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방금 박용호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의 유연성 정책이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마 공동주택 현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힘들어하는 직종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 위탁 관리든 영역 관리든 자치 관리든 간에 이 간접 고용 형태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짜리 근로계약서 또 그 속에 3개월의 수습 기간의 기재 등을 통해서 이 고용 안정이라는 그 테마가 주제가 사실상 힘들어진 이 현장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뭐 이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이 업무 자체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통상 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그게 저는 이제 상식이라고 보고 다른 직종의 관행인데 아파트는 3개월 계약이 굉장히 높습니다. 3개월 계약 비율이 굉장히 높고 이게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그래서 광주만 하더라도 3개월 계약이 전체 노동자의 한 4분의 1, 6개월 계약까지 따지면은 3명 중에 1명이 이제 단기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를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위탁관리 회사의 취업 규칙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입주민들 5명의 민원이 있을 때는 경비원을 교체한다. 뭐 동대표 3명의 민원이 있을 때는 경비원을 교체한다. 뭐 이런 식의 규정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입주민이 민원이 있을 때 그 민원이 정당한 민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입주민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하면은 이거 계속 이 쌓고 가기가 지금 힘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1년 계약을 해놓게 되면은 중간에 계약 기간 중간에 그럼 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부당 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약 기간을 좀 짧게 해가지고 민원이 좀 들어오면 그 민원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다라는 이유를 통해서 3개월이 되면 이제 계약을 해지하는 형태로 그럼 법적으로는 이제 해고가 아닌 걸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계약을 자꾸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결국은 입주민 갑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쨌든 수용하기 위한 뭐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네. 사실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되는데 그걸로 해서 또 다른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피해는 결국은 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단기 계약의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그럼 왜 단기 계약을 하느냐? 이건 결국 입주민의 민원, 입주민의 의견 반영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보통 이제 갑질의 갑은 뭐 소수이지 않습니까? 근데 입주민이라는 다수가 갑이 되고 예, 어른 경비원 한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네요. 오해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입주민 다수가 다 갑질을 하거나 이러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서금석 회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아파트 관리소장들 이제 인터뷰 조사를 하러 다니면은 아파트 관리는 2% 관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2%만 잘 관리하면은 이제 좀 평화롭게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소수의 소위 갑질이 먹힐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좀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냥 네. 단지 좀 민원을 빈발하는 몇몇 주민만을 잘 관리하려고 할 게 아니라 네. 사실은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사실 말도 안 되는 민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실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민원이 오면은 아유 그냥 조용조용히 처리해야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잘못된 관항으로 자꾸 이제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지역민 중에 또 경비원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하는 아파트의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단기 계약,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또 한 가지 경비 노동자들 하루 종일 그 뭔가를 움직이면서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저분들은 도대체 잠을 몇 시간 주무시고 또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은 있는지 휴게 시간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근무 시간이 정확하게 지금 뭐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그 정책위원께서 남우근 정책위원께서 예. 좀 알려주시죠. 뭐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시듯이 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이 낮은 빈도로 이제 다른 교대제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전통적으로 24시간 격일제가 이제 아파트 경비원들의 일반적인 근무 형태다. 근데 그러면 24시간이 다 근무 시간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 아시겠지만은 이제 2015년서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이제 최저임금을 100% 다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이제 휴게 시간을 자꾸 늘립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사업장에 체류는 하는데 24시간 중에 지금 통상 한 9시간, 10시간 정도를 휴게 시간으로 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임금 지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그만큼 휴게 시간이 늘어나는. 근데 그러면 휴게 시간이라는 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 시간이냐? 근로기준법에서는 자유롭게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기를 하는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 사실 아파트에서는 사실 되게 경비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뭐 민원이 오거나 하면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4시간 중에 너무 많은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잡는 것도 그렇고 그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근데 그 휴게 시간을 또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어쨌든 체류하고 대기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근무 제도이기도 합니다. 네. 네. 정찬호 센터장께서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저희 조사상의 강주 지역에서는 96.1%가 격일제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근무 시간은 평균 14.8시간. 예, 이제 나머지 시간은 취침 시간, 뭐 식사 시간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좀 전에 우리 정책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다시피 그 휴게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경비원은 휴게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법령이 없어요. 네. 그것도 특히 감시적 근로로 되는 순간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2시간만 근무를 시켜도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불합리한 점들이 최저임금 인상분과 관련해서 시간을 30분씩, 20분씩 휴게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최저임금 그 몇백 원 시급이 이게 오른 것이 거의 맞아 떨어져 가버려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됐지만 실제 최저임금 인상이 평균 예를 들어서 5%가 올랐다 하면 1%나 2% 오르는 네. 이런 현상들을 많이 목도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좀 뭔가 그 사회적인 지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노동 시간, 뭐 휴게 시간이 결국 뭐 임금과 이제 연관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서금석 회장께서도 뭐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분들이나 또 미화원 분들은 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금액조차 늘리고 줄이고의 그 방법을 휴게 시간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경비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경비 체제는 우리가 오래전에 공동주택이 초창기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체제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 체제라는 이 경비라는 지책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그분들이 하는 일은 경비가 아니거든요. 경비 뭐 방범이나 안전에 관한 일은 통계에 의하면 32% 정도, 나머지 대부분 68% 정도가 경비 외에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경비원 체제와 또 공동주택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 달리 이렇게 바라보고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객일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대근도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차를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급여 인상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대부분 강주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영역이나 위탁 관계, 위탁회사의 소속인 관계로 이 회사들이 1년 미만에 교체됐을 때 근무하기 시작된 뒤로 1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을 못 받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실질적인 손해를 본의 아닌 손해를 이분들이 받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네, 정말 열악합니다. 박용호 대표께서도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말 그대로 최저시급은 현재 지켜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휴게시간을 늘려서 해마다 임금 인상폭이 적은 것이 또 현실이고요. 또한 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대리 근무자가 없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역 구역에서 자기 구역까지 다 해야 하므로 무척 힘듭니다. 또 단기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면은 퇴직금 수령이 어렵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수시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휴게 시간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경비실에 대기해야 합니다. 또한 택배나 입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이 또한 원활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경비원이 불편함을 관리사무소에 호소를 하면은 이러지랑 갖가지 이유로 또 그만두러 갑니다. 사실 이러한 현실에 경비원들이 무척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갑질 금지법의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찬우 센터장께서 먼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그 뭐 경비원을 이렇게 하대하고 뭐 네. 부리는 행위, 그 폭언 폭행, 그 이제 심한 그 모욕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최희석 경비원 그분도 그 사망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사람으로서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그 존엄이라는 그 자체가 상실되기 때문에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형들이 사회 문제가 되다시피 하니까 이 법령이 제정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이 갑질이 계속 당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서두에 저희가 아파트 초소를 방문했을 때 네. 그게 없는 게 어디 있느냐, 그냥 참고 살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법령은 너무 좋다.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고용돼 있어 거기 아파트 입주민을 입대 회장님을 누가 고소를 하냐 이거죠. 네. 뭐 일자리가 걸려 있잖아요. 뭐 눈치 보여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지점들이 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회적 분위기나 아파트 입대이나 이런 데서의 좀 어떤 그 상생 문화, 이런 조성들이 우선시 되어야만이 좀 이런 것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법 제도에서 문구상의 문제가 아닌 네. 그러니까 실제 아파트 내에서의 그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가느냐에
이런 지점들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부담감을 말하고 싶지만 거의 이제 그만둬야지만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이 현재로서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 실효성을 과연 갖출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이제 공동체의 어떤 인식 문제가 또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남궁 정책위원께서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네. 사회자께서 이제 질문하신 건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뭐 소위 이제 갑질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법안 표현 문구상으로는 뭐 갑질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그 표현은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몇 가지 맹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벌칙 조항이 없고요. 이 조항을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획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또 여전히나 업무 범위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되고 이제 시행령이 조금 있으면 그 업무 범위와 관련된 시행령이 이제 그 입법 발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10월 전에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좀 설정하는 그러한 어떤 시행령이 만들어지긴 할 텐데 아무튼 그런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시비 그리고 이 조항을 위반했을 때 지금 벌칙 조항이 없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근로기준법 상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좀 더 강화해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를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하기보다는 주요한 노동 조건의 하나로 간주를 해서 사실 근로기준법으로 규율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사실 현재 근로기준법으로는 이제 적용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근로기준법인데 이 입주민들은 법적 사용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용자는 또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맹점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으로 규율하는 게 좀 맞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연장선상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그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에 감시, 단속적 근로적 승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네요. 자, 이 내용도 역시 그 남궁 정책위원께서 좀 더 개선점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이건 약간 이제 법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은 근로기준법상에 감시단속적 근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적 근로와 단속적 근로. 감시적 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경비원 업무를 얘기하는 거고요. 단속적 근로라는 거는 이제 단속이라는 건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설 관리 노동자들입니다, 주로. 아파트에도 있죠. 뭐 전기 기사, 보일러 기사, 뭐 이런 분들 보통 이제 건물 관리하는 시설 관리하는 노동자들인데 이런 감시 단속적 근로는 좀 대기 시간도 많고 뭐 이렇게 막 육체적인 부하가 큰 노동이 아니다, 좀 가벼운 노동이다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이 되면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익합니다. 연장 근로수당이 없어지고 휴일 근로수당이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적 근로가 맞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범 업무만을 주로 한다 그러면은 감시적 근로가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외에 이제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주차 관리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관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감시적 근로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부가 이제 관리 업무까지를 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이제 좀 있으면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춰서 그러면 감시적 근로 승인 기준을 다시 한번 좀 개선을 하겠다라고 해서 발표한 게 지난 2월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테면은 감시적 근로 승인의 그 효력 기간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10년 전에 승인이 나더라도 승인이라 하면 이제 노동부 승인을 얘기하는 건데 네네. 10년 전에 승인이 나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를 했었거든요. 20년 전에 승인이 나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건데 좀 방치했던 거죠. 고용노동부가. 그래서 이제는 유효 기간을 3년으로만 하겠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다시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건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제 관리 업무를 병행했을 때는 이제 감시적으로 승인을 내줄 것이냐 안 내줄 것이냐 사실 이게 굉장히 쟁점입니다. 지금 약간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지금 아파트 이제 고용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네. 고용노동부도 이제 고심을 좀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좀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기존의 감시적으로 승인을 내준 것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승인을 내주지 않을까 이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거는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너무 쉽게 승인을 내줬다.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네. 업무상 특히 경비 노동자의 업무나 근로의 성격을 이제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쟁점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박용우 대표께서도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조금씩 이런 처우나 개선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아직은 많이 또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경비원들은 일자리 문제가 가장 걱정입니다. 어떻게 뭐 잘못된 것 아닌가, 또 뭐야 또 아주 왕창 해고되지 않은가 네. 그런 사항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은 경비 업무만 하고 관리원은 경비 업무를 제외한 기존의 일들만 하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입주민 부담도 덜하고 경비원 일자리가 계속 부양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 좋겠습니다. 네, 경비 업무와 또 관리 업무를 좀 명확하게 구분 짓고 이제 이런 변화에 혹시 또 가장 큰 피해자가 경비원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그런 두려움도 또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찬훈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돈의 문제거든요. 그 입주민들이 감시 단속직에서 제외가 되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그다음에 이제 요즘 그 국경일 다 이렇게 유급휴무일 들어가잖아요. 이 부담을 줘야 됩니다. 그 이제 이 부담이 저희들 계산상에 의하면 경비원 지금 현재 24시간 막교대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 80만 원 정도 인상이 되게 됩니다. 네.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사실. 뭐 7, 8만 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뭔가 사회적 어떤 논의를 좀 통해서 해법을 좀 찾자.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쪽에서 여러 해당 주체들이 논의를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해법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근무 체계 야간 근무 없애고 아까 우리 박용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관리원으로 배치를 하고 일부는 경비원으로 남기고 이렇게 이용구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 현행 인건비 가지고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있다. 네. 24시간 막교대를 안 돌리죠. 관리원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해서 업무 끝나고 오후에 퇴근하기 때문에 아니면 오전조, 오후조 두 조로 나눠서 그래서 좀 그런 사회적 어떤 해법을 지금 만들어내야 될 시점입니다. 10월 21일부터 적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오늘 이 토론에도 좀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해보는 그런 그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용역 업체가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경우에 변경했을 때 고용 승계 또 노동 조건 보호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우근 정책위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 이거는 간접 고용 노동자 일반의 과제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비단 아파트 경비 노동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로 이제 용역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를테면은 그런 겁니다. 뭐 노동조합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용역회사를 바꿔버리죠. 네. 바꾸면서 집단해고를 시키는 거죠. 법상으로는 집단해고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집단해고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데 지금 그 영업양도일 경우에, 그러니까는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없고 그게 판례로 정립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네. 근데 외국 입법례를 보면은 대체로는 이제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고용이 승계되도록 명문화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이제 판례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법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영업양도, 그러니까 사실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건 영업양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고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업양도의 개념에,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는 사업 이전이라고 하는데, 사업 이전에 용역회사가 교체됐을 경우에도 포함시켜서 고용이 승계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에 입법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 이제 환경노동위원장 이제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사업 이전 시 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이제 발의를 했고, 여기에는 영업양도뿐만 아니라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간접고용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네. 법입니다. 네.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사용자, 그러니까 원청 사용자죠. 원청 사용자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실 자기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얼마든지 고용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거를 방치한다라는 건 너무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만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입법은 반드시 좀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외국에도 이제 입법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 늦었지만 좀 빠르게 그런 입법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서금석 회장께서도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네, 고용 승계와 노동 조건의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게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지 않고 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이게 법 개정에 대한 취지나 이 정신에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이걸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게 지금 사실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 관리규약만 가지고도, 관리규약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갈등의 문제, 갑질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고 있어요. 주민들이나 공동주택 안에서 관리규약을 어겼다 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뭐 법도 아니고 뭐 시행령도 아니고 하물며 지침도 아닌 각 도에서 만든 이 지침에도 미치지 못하는 관리규약 수준을 가지고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공감한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보완이 뒤따라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주택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간과하고 있는 게 5인 미만 사업장이 정말 많아요. 강주만 해도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하물며 200~300세대 공동주택에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4인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지다 보니까 네. 사실 일괄적으로 이 근로기준법상에서 말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나, 이걸 순차적으로 또 선별해서 이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해야 돼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이루어지고 않는 게 현실입니다. 네, 역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려면 현재 이제 관련 있는 사람들 의견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루어져서 공론화가 된 다음에 이 법 개정이 순서상 돼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뭐 다소 이제 관련 법이 워낙 없다 보니까 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봤는데. 노동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실 문제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정찬우 센터장께서 먼저 좀 알려주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네. 휴게실은 이제 좀 뭐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각한, 휴게실 자체가 없어서 화장실 변기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좀 뭐 이런 현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특히 이제 경비원들 같은 경우는 경비 초소에서 같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된 휴식
왜냐하면 이제 그 초소에 노크를 하게 되면 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휴게실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별도의 휴게실이. 그다음에 청소 미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지하실에, 성면에, 뭐 비수관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거죠. 좀 뭔가 그 지자체랄지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휴게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또 이제 뭐 장소의 문제들도 같이 문제점으로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남군 정책위원께서 좀 덧붙여서 예. 설명해 주시죠. 뭐 사실 이제 또 다른 주요 이 관심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휴게 여건의 문제고, 이거는 경비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에는 이제 미화 노동자, 중고령 네. 여성 노동자들이 또 있는데, 대개 이제 지하 공간을 이제 임시로 막아가지고 사용을 좀 하고 있죠, 휴게실로. 그래서 휴게 공간 문제가 어쨌든 이제 이 아파트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노동 조건 중에 하나인데, 사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소위 이제 실질적 사용자가는 원청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되는데, 원청 사용자가 휴게실을 설치해야 될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도급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 노동자를 위한 그 휴게실 설치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협조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협조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법을 위반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휴게실을 설치해 줘야 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현실에서 보면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경비용역회사인 거죠, 수급인이라는 거는. 경비용역회사가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야, 경비노동자들을 위해서 휴게실을 설치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공간을 좀 줘, 이렇게 얘기할 경비용역회사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을이 갑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는 갑이 협조 의무를 위반한다라는 건 을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될 리가 현실에서는 없죠. 또 하나는 그렇게 그 공간 제공을 협조해야 될 의무뿐만 아니라 이제 휴게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없습니다. 면적이나 구비해야 될 어떤 설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법상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뭐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좀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네.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제공한 휴게실이라기보다는 노동자들이 지하에 이제 빈 공간에 임시로 막고 이렇게 재활용품 나온 거 자기가 이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쉬는 셈이지, 사용자가 제공한 휴게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문제가 일단은 걸려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의 이제 그런 인식 개선의 문제. 아파트도 사실은 누군가의 그 노동 현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입주민들의 인식 개선 문제가 또 같이 이제 좀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 업무 조건이나 또 노동 환경 개선돼야 되고 바뀌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제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되죠.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경비 노동자의 수행 업무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어떤 변화들이 좀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서금석 회장께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죠. 경비업법에서 말하는 경비원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경비원은 이제는 우리가 좀 구별해서 봐야 되는 시대에 직면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이 법에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순차적으로 아까 우리 박영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리 부분과 경비 부분이 좀 분리돼서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적용됐으면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네, 업무의 수행 업무, 네. 또 경비원의 범위, 업무의 범위에 대한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네, 이어서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남우근 정책위원께서. 그 지금 이제 업무 범위 얘기를 왜 하느냐를 조금 그 맥락을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사실 국민들은 뭐 아파트 경비원 하던 일인데 왜 또 그거를 또 업무 범위를 또 정하고 있냐, 뭐 이러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경비원은 다 경비용역회사 소속입니다. 대부분이, 다는 아니고 이제 자치관리 같은 경우는 또 일부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비 용역회사 소속이고 경비 용역회사들은 경비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청이 주관하는 법인데 경비업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업법 상에서는 그러니까 시설 경비원의 업무를 어떻게 규정을 해놨냐 하면은 도난, 화재로 인한 혼잡을 예방하는 업무만 해야 된다. 그 외에 업무 지시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경비업법 상에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아파트 경비원은 그런 도난, 화재로 인한 혼잡을 예방하는 업무, 소위 얘기하면 이제 방범 업무죠. 방범 업무만 해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청소, 분리수거, 여러 가지 관리 업무까지 같이 병행을 해왔는데, 그럼 경비업법 위반 아니냐라는 거죠. 실제로 위반입니다. 경비업법만 딱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네.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작년 1월에 그래서 경찰청이 이제 경비업법 위반 논란이 있으니 일선 경찰서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경비업법을 준수하도록 계도를 해라 이렇게 됐는데 현실하고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불안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찰청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하고 이 두 주체가 만나서 경비업법을 고지것대로 적용하자니 법 위반이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고용불안이 막 발생할 것 같고 현재는 어쨌든 법 위반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심고심하다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는 경비업법 7조 5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게 됩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시행을 1년 유예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10월에 이제 작년 10월에 개정된 내용이 올해 10월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관리 업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고 그걸 이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기 때문에 이제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고요. 지금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냐면은 뭐 대체로는 아파트 경비원이 해왔던 관리 업무를 좀 포함하는 형태로 범위를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분리수거, 택배, 주차 관리까지는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의 단순 보조 업무. 뭐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서명지를 가지고 이제 입주민들 다니면서 이렇게 사인을 받는 업무, 네. 이런 거는 이제 금지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 범위를 이제 시행령에 집어넣으려고 이제 아직 입법 예고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네. 이거는 어쨌든 그동안 법으로 인정해오지 않았던 경비원의 관리 업무를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관리 업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조항을 확실하게 이제 그 유형을 두는 거죠. 박용호 대표께서 관련해서 좀 전에도 이제 경비 업무와 관리 업무의 어떤 확실한 좀 명확한 구분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겸직 업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논의 중에서 결정된 바는 없지만 감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가 있어서 각 부분 대표단들의 사회적 대화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네네. 이게 좀 물고 물리는 네. 거라 그렇긴 네. 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줬다라는 거는 또 다른 의미로는 뭐냐 하면은 그동안은 이제 감시적 근로라고 승인을 내서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제 관리 업무를 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감시적 근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아까 정찬호 센터장님 말씀하셨을 때 한 80만 원 정도 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 그렇게 오를 리는 없죠. 인원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도 감시적 근로로 인정받는 것은 법적 적용을 배제되는 것이면 불이익인데 그럼 법을 다 적용하면 이익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고용불안이라는 부메랑으로 또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그러면 이게 이 관리비도 급격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하고 법적 시비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는 네. 겁니다. 그건 저도 유일하게 노동시간 단축과 그걸 토대로 한 이제 교대제 개편. 그래서 아까 경비원 업무하고 관리원 업무를 아예 이원화시키자. 그래서 경비원은 이런 청소나 분리수거 하지 말고 감시적 근로를 적용해서 방범 업무만 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관리원으로 전환된 사람은 감시적 근로 적용하지 않고 이제 일반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을 다 적용을 하고, 하지만 이제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기존에 받고 있던 임금 수준을 유지를 하고, 이러면은 관리비가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민들도 수용 가능하고, 네. 노동자 입장에서도 노동 시간이 좀 단축되니까는 조금 24시간 격일제라고 하는 되게 이제 정근대적인 교대제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감시적 근로 승인 효력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휴게 시간을 제대로 부여했냐 안 했냐라는 법적 시비도 사라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분쟁을 제거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해법은 제가 보기에도 유일하게는 교대제 개편밖에 없다. 네. 그리고 그 교대제 개편의 주요 모델 중에 하나가 경비원과 관리원을 이제 분리 운영하는 방식.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다른 모델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조만간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비원 교대제 개편과 관련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고 각 단지별로 이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입주민도 관리비가 급격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이해관계의 균형을 찾는 유일한 방안이 저는 이제 교대제 개편이라고 네.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컨설팅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찬호 센터장께서 또 한 말씀 더 붙여주시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가 되는 거죠. 이제 경비원들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떤 신변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별도의 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에서 해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네. 그냥 그 해법 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 정책위원께서 말씀하신 이혼화 문제, 네. 그다음에 야간 근무를 없애는 문제, 이런 것들과 굉장히 연관이 좀 깊다고 봐지고요. 하나만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이혼화를 해서 관리원으로 겸직 업무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라는 공동체의 관리 업무이지 사유재산을 관리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집안의 형광등을 교체를 한달지, 네. 무슨 뭐 물건을 들어서 집에까지 옮겨준다 할지, 택배 같은 경우도 엄격히 따지면 사유재산인 거잖아요. 네. 그럼 경비원이 받아놨다가 분실하거나 사고가 생겨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다음 이제 주차 관리, 아까 최희석 경비원 작년에 그 사태도 차를 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차 관리 문제도 어떻게 보면 차량이라는 개인의 사유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택배나 주차 관리 문제도 그냥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겸직이다라는 지점은 좀 아닌 것 같다. 만약 그거 한다라고 하더라도 책임 문제 같은 경우를 명확히 해야만이 그런 겸직 문제도 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추가로 하고 싶습니다. 네, 경비원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책임 문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고용보장 관련 내용은 혹시 또 어떻게 돼 있는지요? 궁금한데요. 우리 정책위원께서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계셔서 부연 설명 좀 해주시죠. 근데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사실 고용보장에 대한 조항이 있지는 않고요. 네. 노동 인권 보장에 대한 정도로 있어서 약간 이제 선언적 의미인 거죠.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이제 고용을 보장해야 된다, 뭐 고용을 승계해야 된다, 사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정도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네. 약간 좀 뭐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입장. 물론 이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거의 대부분 이제 아파트에 혹시 이제 나도 입주민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연관 지어서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혹시 뭐 입주민으로서 부담되는 점은 없을지, 정찬호 센터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입주민의 한 사람이죠. 이게 이제 그 관리비 청구서가 날아올 때마다 어쨌든 떠들어는 게 보게 되고, 또 이런 관련된 업무를 좀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빠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참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두 마리 토끼 중에 입주민들 입장에서 그럼 도대체 얼마나 큰 부담이냐. 저희 아파트가 한 400세대 정도 돼요. 경비원 4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계산을 좀 뽑아봤는데 월 세대당 7,700원 정도면 현행 이대로의 근무에 겸직까지 다 이렇게 하고 하면은 한 세대당 7,700원 정도 관리비가. 그래서 이거 뭐 좀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만 저는 좀 그러는데 이제 뭐 입대위 회장님들이나 또 갈사무소 측 같은 경우에서는 그 몇백 원 올리는 것도 입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라는 표현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국면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현황이나 좀 이런 부분도 좀 있겠지만 좀 뭔가 이제 아파트별로 그러니까 딱 한 개의 안만 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법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규제할 수도 없고. 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유형을 아파트 조건에 맞게 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러면 이제 좀 이런 부담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아파트는 뭐 이대로 한번 우리가 올려서 해보겠다. 뭐 이렇게 나올 공산도 좀 있고요. 또 저희 센터에 이런 게 이제 작년에 법령이 개정이 돼서 올해 이러저러하게 넘어간다라고 하니까 몇몇 아파트에서 관리원, 경비원 이원화 시켜가지고 해본 아파트들도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인건비를 좀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반대로 경비원을 줄이고 일부 이렇게 해봤는데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주민들 좀 반발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 아파트는 다시 또 관리원을 없애고 경비원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막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서 뭔가 이제 아파트 조건별로 입주민들의 어떤 결정, 의사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잘 들어간다면 해법이 이게 뭐 경비원들 대량 해고랄지 이런 것들을 안 하고도 해법이 충분히 고안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서금석 회장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현장의 경험이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거나 그 법에 대한 공청회를 하거나 형식적인 공청회를 하거나 이게 다분히 형식적인 경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관계자들, 입주민들까지 포함한 이런 공론화 작업이 얼마나 그동안 이루어졌나 그리고 그분들의 이해를 얼마나 이끌어냈는가 이게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시키는데 공론화 작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지면 이러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개별 아파트에 또 개별 사적 재산 가치에 너무 치중한 바람에 이런 공동의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가 좀 소홀히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입주민과의 그 합의에 대한 노력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금 더 이제 희망적인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동대문구가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경비실에 편의시설 완비를 조건으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내준 사례가 있습니다. 냉난방 시설, 또 그 공동주택 내 경비실에 또 편의시설도 갖추고 휴게 공간, 화장실, 샤워 시설까지도 완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어떤 선제적인 조치의 사례인데 이런 시범 사례가 이제 조금 소문이 나서 우리 지역에서도 좀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박영호 대표께서 먼저 어떻습니까? 이런 사례 들으시고 나서. 네. 사실 지금의 현실이 광주 시내 아파트가 지어진 지 한 20, 30년 된 노후된 아파트가 엄청 많습니다. 네. 이런 곳은 경비실이 너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에어컨도 없고 워낙 비좁아가지고 발을 뻗고 제대로 잠도 못 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봤지만은 사실 아파트 입대에서만 다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용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 초개선을 위해서 입대나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개선되도록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정추한우 센터장께서도 이제 노후된 아파트가 많은 광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편의시설까지는 아직은 이제 좀 바라기는 힘든 현실인 게 맞는데 여기에 좀 덧붙여서 한 말씀 해주시죠. 좀 가슴이 아프죠. 네. 그 비좁은 경비실 이렇게 방문하면 한쪽에 택배 물품 그득이 쌓여있지. 입주민들 들락날락하면서 택배 물품 찾으러 오시지. 그다음에 책상 하나에 의자 하나, 뭐 탁자 비슷한, 그러니까 약간 뭐 등이나 좀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좁은.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좀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노후 아파트에 또 좀 그 경제적인 생활이 좀 어려운 서민 아파트,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런 조건에서 과연 스스로의 어떤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좀 그 지자체나 정부의 이런 제도적인 좀 노력이 좀 빨리 좀 보강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물리적인 공간이나 편의시설 이런 이제 환경의 문제도 문제지만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폭언이나 폭행 이런 걸로 인한 그 심적인 어떤 고충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서 지금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예, 아마 첫 산재 인정 사례인데요. 좀 알려주시죠, 남우근 정책위원께서. 예. 정찬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작년 5월에 그 돌아가신 이제 최희석 노동자분이 어쨌든 산업재해를 이제 인정을 받았고요. 물론 이제 갑질로 인한 어떤 산재 인정이 이게 이론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갑질 자체가 그동안은 이게 물론 이제 갑질이 굉장히 심할 때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있죠, 사실은. 근데 네. 이제 그 노동자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로 따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것도 산업재해 하나다라고 인정된 건 굉장히 진울보한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은 제대로 이 판단하고 저 법 적용을 안 해왔던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희생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그런 영역까지 법이 자기 태도로 안에 좀 포함시키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서근석 회장께서도 관련해서 네. 말씀해 주시죠. 우리 경비원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의 입주민들을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현장의 감정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상당할 정도로 우리가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 노동자로서의 당하는 피해, 대표적인 게 갑질, 주민 간의 갈등 사이에 우리 경비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비중을 둔다면 이 감정 노동 그 자체도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피해도 충분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건은 네네. 최희석 경비원 다른 사건인데요. 그 작년 6월에 경기도 이제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이제 그 통행이 방해되는 차량 스티커를 이렇게 경비원이 이렇게 붙이는데 그 차량 차주가 이제 네 주인이 누구냐 하면서 폭행을 좀 심하게 좀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심한 모욕감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두셨고 그 후에 정신과 치료를 이분이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랄지 우울 이런 것들을 이게 산업재해다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외부에 알려져 있는 그 직장, 그러니까 입주민 갑질에 의한 그 최초의 산재 승인이다라고 외부에 그렇게 알려진 사건입니다. 네, 이제 앞서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앞으로 이제 산업재해 인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사실 이걸 계기로 해서.
그 밖에도 우리 지역의 이제 경비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례들이 있는지, 뭐 경비원 스스로들도 이런 조례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있다더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박영호 대표께서 좀 알려주시죠. 예. 현재 광주시에서는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또 광산구에서는 고용 안정과 인권 지원의 내용을 포함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은 이런 조례 사항들이 이제 있군요. 서구석 회장께서도 덧붙여서 좀 설명해 주시죠. 작년부터 우리 광주시 내에 있는 5개 구청에서 이런 조례 제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미 뭐 인천이나 또 서울도 각 시군, 각 구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이 조례 제정의 어떤 중요성만큼 이 조례 제정하는데 우리가 이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네.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실효적 성과가 있을까 항상 그 부분에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신 분들이나 또 그 조례 제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공공성을 좀 담보해 내지 않으면 이 조례 제정의 진정한 의미는 상쇄돼 버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조례 제정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줬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있는 이런 조례들이 생기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직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광주광역시가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상생 협약을 추진하고 있어요.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고용 환경 개선 또 노동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취지로 하고 있는 그 협약. 이 협약 체결에 대한 내용 잠깐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정찬호 센터장께서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작년 올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좀 하고 있어서 좀 한편 보면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 전원의 불안정한 고용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네. 또 인권 문제랄지 갑질 문제를 좀 더 완화시켜 보자. 좀 이런 데서 그 취지를 갖고 출발을 좀 하게 된 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입주민들 입장이나 그 입대위 쪽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근로기준법이랄지 직장 내 괴롭힘, 뭐 그 아파트 현장에서 노동 환경 보장 좀 이런 부분들에 좀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라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종사자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공공성 그런 책임 의식 네. 예,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그런 아파트 행복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선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랄지 또는 뭐 법적 분쟁, 뭐 각종 그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을 가서 컨설팅하고 또 중재하고 또 교육이랄지 법률 상담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뭔가 광주 시내 상생하는 아파트 문화를 조성을 해보자라고 이제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 올해 올 상반기까지 30개 아파트가 이 협약에 참여를 했고요. 작년에 했던 아파트 일부 세 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우수 아파트로 그 내일 모레 발표를 곧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중 계속 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 시내 다른 아파트 단지들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30개 정도지만 이제는 계속해서 늘려가면 더 좋겠네요. 이 협약을 체결한 아파트들이. 자, 이런 방법들, 남은근 정책위원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선례들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광주가 굉장히 그런 사례들이 좀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 전국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런 사례들이 이제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조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245개 지자체 중에 그 관련 조례, 광역단체, 기초단체 다 해가지고 한 50여 개 단체가 그런 관련 조례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조례 제정은 점점 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례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지자체가 그런 사업을 하느냐는 또 조금 다르기는 해요. 물론 이제 조례 만드는 것 자체가 상징적 의미가 있긴 하지만 저는 좀 더 조례에 근거해서 좀 내실 있게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지금 상생 협약 같은 게 이제 그런 조례의 취지를 반영한 좀 실질적인 어떤 해법이 될 수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상생인데 아파트 현장은 일반적인 노사관계하고는 좀 달라서 노동자의 이해관계 혹은 사용자의 이해관계 어느 일방이 관철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민도 거의 대부분은 다른 곳에서는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경비 노동자도 또 집으로 가면 또 대체로는 또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생활 공간과 그러니까 이 노동 현장이 사실은 이제 중첩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상생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그냥 개념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협약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도출해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이제 경비원들의 노동 환경 개선, 또 처우의 개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정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데요. 또 이제 일각에서는 경비 노동자들의 그들의 정말 그 목소리, 권익을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박용호 대표께서 또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경비원이 입대이나 또 용역사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되는 노동조합이라도 만들어져서 합법적인 근거에 의한 경비 노동자 인권이 보장되고 또 이런 것이 개선됨으로 해서 서로 상생하는 일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남궁 정책위원께서 좀 덧붙여서 경비원들의 그럼 이런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법으로 보장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만들어지면 조금 더 대변하고 상대하기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당연히 이제 노조할 권리는 말 그대로 이제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제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워낙 고용 지위가 취약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파트 노동자들은 이제 그동안 노동조합이나 이런 걸 만들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조금씩 권리 의식이 좀 신장되고 있고, 이게 이제 꼭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뭐 협회가 됐든 뭐 이 상조회 형태가 됐든 뭐 다양한 형태로 이해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 광주가 제일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일반적인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노동조합 역할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뭐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사실 이런 식의 전통적 노사 관계로 가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의 간접 고용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고령 노동자들이고, 또 이 사업장 자체가 무슨 일반 회사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민들의 생활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장 내 노사 관계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으로 뭉친다는 건 저는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이를테면 사회적 대화, 사회적 협약 뭐 이런 거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당사자들의 조직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뭐 그거는 뭐 아파트 경비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제 취약 노동자들이 뭐 대부분 다 마찬가지 과제를 다 갖고 있고,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이제 막 그 과제들을 자기 과제들을 조금씩 이렇게 좀 헤쳐가고 있는 과정이다. 생각합니다. 네, 뭐 앞서 이제 광주광역시는 굉장히 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또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광주가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는 네. 상당히 활발하게 막 움직이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많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또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들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정찬욱 센터장께서는 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뭐 50개 지자체들의 그 지원 조례 뭐 이런 현상들, 네. 네. 그다음에 어쨌든 뭐 부분 휴게실 개선 문제들도 좀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또 서로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제 입주민 뭐 갑질 신고센터를 좀 운영한달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저희 광주에서 이미 이제
시에 그 아파트 노동자 관련돼 있는 예산과 인력을 지금 3년째 받아가지고 저희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에서 최초였던 거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있어서 뭐 경비원 협의회랄지 지금 최근에 이제 노조 설립 뭐 이런 것들을 다른 타 지역에서는 거의 꿈도 꾸지 못하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해내고 있고요. 또 저희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아까 이제 저희가 경비원 강주에 4,030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저희들하고 소통하고 계신 경비 노동자들이 약 3,500명 정도입니다. 네. 이미 저희들이 거의 모든 초소 강주 시내에 다 돌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경비원 단체에 계신 대표분들이 또 활동을 또 하고 계셔서 네.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강주를 좀 부러워하고 있고 벤치마킹을 오히려? 많이 하고 네. 예. 그렇군요. 성소 회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뭐 다음 질문에 대한 또 이어지는 답변이기도 합니다만은 경기나 수도권에서는 이미 공공관리나 준공영제가 본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특히 우리 강주 지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정책위원님께서 강주가 상당히 모범적이다, 진취적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네. 그래서 서울의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영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이미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최근에 공공관리라는 새로운 관리 형태의 그 모양새를 가지고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강주 쪽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논의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로 또 그동안 우리가 있어왔던 자치관리에서 또 위탁관리 또 새로운 형태의 관리 형태인 공공관리 또 이런 모양새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가져준다면 이런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갑질의 문제나 뭐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뭐 이 회장님 말씀해주신 거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상에 그 30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단지는 관리 방식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방식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관리, 위탁관리. 자치관리는 이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입주자대표회의가 전문성이 없고 하다 보니 이건 그냥 위탁을 하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위탁관리 회사가 하는 역할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관리소장은 위탁관리 회사 소속이긴 해요. 근데 사실 관리소장이 주관해서 이제 관리를 전담하는 거지 위탁관리 회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막 관리를 해주거나 사실 그런 역할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간접 고용이 되는 거고 사실 아파트에서 제일 고용이 불안한 게 관리소장이거든요. 조사를 해보면은 근속기간이 제일 짧은 노동자가 관리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이외에 공공관리를 좀 한번 모델을 좀 도입해보자라고 하고 있고 서울시나 경기도에 이제 적극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이런 겁니다. 각 그 광역단체에 도시개발공사들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SH공사, 광주 같은 경우는 GH공사,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광주도 도시개발공사가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사업단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 도시개발공사 산하의 사업단을 구성해서 그 사업단이 단지 관리를 위탁받는 거죠. 1차적으로는 뭐 이를테면 뭐 이 임대 아파트나 뭐 이런 데들 관리를 먼저 맡고 저는 그냥 민간 분양 아파트 관리도 위탁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에서 노동자들도 직접 고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회사 통해서 고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그게 고용 모델이 될 수가 있고 관리 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파트 민주주의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공공관리도 뭐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논의가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인데 네. 저는 그것도 관리의 하나의 유형으로 좀 자리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네. 제가 좀 보충을 네. 또 하겠습니다.
각시 큰 대도시 도시공사가 공공관리의 대표적인 모델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게 자칫 공공기관의 갑질로 또 사회적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갑질에 또 한 양태로 생산돼 버릴 수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재 도시공사 각 시의 도시공사들이 이 공공관리 형태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기 단지의 형태를 보면 이게 지나칠 정도로 이거 서열화 시켜버리는 또 행태화 시켜버리는 그런 모양새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공공관리 형태 이전에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 또 사회적인 동의 이런 것을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주에서 뭐 손 안 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시의회 좀 접촉을 좀 해오고 있고요. 네. 그런 과정의 그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서 작년에 1139개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용이 다 어떻게 돼 있고 몇 명이 일하고 있고 이런 게 그 일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사자들 대표단 물론 이제 뭐 주택가협회는 이미 있고 또 경비원 쪽 경비원 뭐 연합회 이런 단체들이 좀 있었고 청소 미화랄지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 또 총무 회계 보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여기 접촉은 했고 일부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는 다 캐치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가 어떤 직능 단체 자기들 권익을 대표해 줄 수 있는 대표성을 갖는 단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개인적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이런 그 노력을 통해서 한 두세 분씩 대표단과 강주시 모구원과 함께 한번 간담회를 1차로 좀 진행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진행이 입대위하고 과정이 좀 남았는데 네. 하반기에 좀 빠르면 하반기에 강주시에서도 예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와 내용이 좀 나오면서 그런 토론이랄지 그 방향 찾기 그런 노력들이 배치가 될 걸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다양한 말씀들 논의들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또 논의해야 할 부분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또 멀고요.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인식 개선 문제라든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또 해줘야 할 문제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아울러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 짓는 마무리 발언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용호 대표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원들에게 보다 더 인간적인 배려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함으로 직장에 대한 믿음과 자긍심이 스스로 우러나와서 서로 상생하며 함께 어우러짐이 있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또 경비 노동자들은 사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항상 친절과 봉사의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아파트의 질과 가치가 동시에 업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서금석 회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은 육체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자다라는 점을 우리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의 하나로 공공관리 형태를 저도 주장하고 싶고 또 이 부분이 강주에서 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동주택 관리의 공동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사적 자치에 너무 치중해 왔던 그동안의 모습에서 이제 공공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남우근 정책위원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아파트 경비원을 바라보는 두 가지 편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내는 관리비에서 당신 월급이 나가는 거야. 당신의 고용은 내가 이 생사 여탈권을 지고 있어라고 하는 소위 이제 갑질하는 입주민들의 좀 정근대적인 주인 하인 인식 이런 편향이 있고 반대쪽에는 또 경비 노동자들을 우리 아버님 같은 분들 어르신들이라고 하는 다분히 온정적이고 또 시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양편향 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그냥 노동권을 보장하고 법으로 있는 노동권을 보장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 사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입주민들은 자기 아파트 가격, 그 집 가격은 굉장히 신경 쓰면서 자기 재산 가치를 지켜주는 노동자의 그 노동 가치는 또 잘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어떤 편향들, 불균형들을 좀 극복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제도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제도가 사실 모든 걸 다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인식적 개선, 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찬호 센터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의 노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사회는 멈춥니다. 사회는 없어지는 거죠. 이 노동자의 노동만큼 이 사회의 원동력이고 이 사회를 돌려주는 하나의 기본이다. 그런데 이제 그 노동이 공장이냐 사무실이냐 아파트냐 이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노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하나 이런 노동 존중 당연히 맞는데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입주자 대표자 회의의 민주적 운영 이게 굉장히 아파트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대의 성향이 어떠냐, 이때의 동대표 분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냐, 그 다음에 동대표 분들이 이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앞장서서 아파트에 그런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주냐 그렇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입대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해서 지자체랄지 이 아파트 입대의 그 다음에 뭐 공동주택 종사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뭔가 좀 함께 고민하고 그런 민주적 운영으로 우리 민주인권의 강주 뭐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아파트 문화에 정착을 시키는 뭐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경비 노동자 노동 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네 패널 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현장에서 경비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경비 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노동 인권을 위해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인식 개선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